네, 매일매일 투자자들은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안 보고 싶어도 눈에 뉴스가 날라와서 꽂히는데요. 그러나 뉴스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왜냐? 트럼프 얘기처럼 어제 오늘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을 관통하는 인사이트와 이슈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지호 경제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직도 리서치 센터장이 입에 붙어 있는데 전 센터장님, 우리 윤지호 평론가님과 함께 복잡한 세상 이야기, 매크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주가가 급락세. 작년 8월에 엔캐리 하면서 사실 주가가 급락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면 심리적으로나 공포 탐욕 지수 이런 거 보더라도 그때보다 충격이 더 컸었고 지수도 이제 미국도 약세장으로 진입했는데 어제를 포함해서 좀 미국도 반등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좀 증시만 보면 조금 더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냥 잘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나스닥은 두 자릿수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은 굉장히 견고했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은 되게 좀 불안정해졌지만 중요한 건 국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자체 동력이 좀 있는 거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결국 우리가 밸류가 싸다는 게 있을 거고요. 첫째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싼 거냐면 PBR로 봐도 거의 이번에 0.8배 초반까지 왔다가 올라와도 아직 0.85배 정도 수준에 있고요. PER로 본다면은 코스피 200만 놓고 보면은 거의 그 평균값의 한 10배라 보면 거기서 거의 8배 초반? 이 정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좀 미국이 불안정에도 덜 빠지고 미국이 좀 안정을 찾으면 우리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트럼프의 한마디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증시 자체가 가진 어떤 가치의 매력 그리고 또 개선 가능성 이것들이 아마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래도 2분기 중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렇고요. 사실 우리 시장이 더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과 완전히 우리가 디커플링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동관계가 있고 최근에 또 미국에 투자하시는 국내 투자자도 많아서 미국 증시의 흐름만 여전히 약세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등인데 아직은 이제 반등과 이 상승 사이를 오가는 반등 차원으로 봐야겠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한 작년, 재작년에 미국이 매년 20%씩 상승했었거든요. 20%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히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져 있었고 최근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한국 증시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S&P 500 기준으로 주가 조정이 와서도 이제 20배 깨진 거거든요. 과거에 경기 침체기 들어가면 한 15배? 이 정도 왔었는데 거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열대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잘 보시면 뭔가 미국이 시작을 했는데 뭔가 미국이 끌려가는 느낌 안 받으시나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패를 좀 읽힌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사실 어느 신문의 칼럼이 그런 내용을 좀 적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어떤 카드는 다 보인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리쇼어링을 하고 싶겠지만 사실 제조업을 가져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고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반면에 금융 위주로 또 소비 위주로 성장해온 미국 경제의 약점은 완전히 드러나 버렸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미 국채 매수 추이예요. 그림을 잠깐 띄워주시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서부터 계속 미 국채 매수를 줄여왔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과 뭐가 다른 거냐면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달러 의존도에서 좀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왔고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줄어든 거죠.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말이 실수를 했네요. 하여튼 줄여왔는데 그럼 뭘 늘려왔냐 본다면 잘 보시면 최근에 유로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금을 많이 늘립니다. 금이라는 거는 물론 기금속 그런 상품의 의미도 있지만 화폐의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미국의 약한 모습, 약한 고리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이 지속해서 관세를 갖다 몰아붙일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의 이미 채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달러를 못 믿겠다는 건가요? 금을 산다는 얘기는 미국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들,
그런 우려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미국 국채는 계속 발행이 더 될 것 같은데 예. 이유는 크게 순이자 지출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늘어나겠지만 그렇죠. 예. 트럼프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공약은 뭘까요? 결국 기업을 살리는 감세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 당시에 감세를 해가지고 뭐 레포 곡선이라는 공급 중시 경쟁이 나왔었는데 결국 감세를 갖다가 3분기 이후에 하려면 2분기 중에 대규모 앞으로 국채 발행이 또 예고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은 미국은 국채 발행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저는 뭐 협상이 길어질 거로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지만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면 둘이 완벽하게 포옹을 하면서 화합하지는 않겠지만 휴전 정도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 휴전하는 휴전 이후에 과거처럼 돌아가진 않겠죠. 하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서 오히려 지금은 휴전 시점 전까지 오히려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 휴전이 된 뒤에는 이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정말 과거같이 관계가 좋아서 경기 침체를 안 가? 뭐 이런 고민이 그때 가서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 이유가 시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커지지 않을까. 오히려 2분기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극한점에서 완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것의 할인폭을 복귀하는, 복원시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미중 간의 협상 저도 얘기했지만 베센트가 키를 쥐고 있냐? 트럼프가 오락가락 트럼프가 쥐고 있기 때문에 베센트는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 가깝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베센트가 사실은 힘을 잇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 발언도 저는 이제 조금 시장이 너무 과대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센터장님 말씀은 네, 미중 간의 이런 극한 대립이 종전은 아닐지라도 휴전 협상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뭔가 가까워질 수 있는 시점은 길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예. 둘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우리가 2002년 이후에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우리 다 알다시피 중국이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미국의 디프레이션을 수출해주고 네. 미국은 열심히 소비해주면 됐었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생겼고 네. 둘이 갈라지는 과정에서 결국 갈라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공급망을 갖다가 서로 갖겠다는 거예요. 각자. 네. 그러면 내 편 만들기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온 거죠. 사실 우리 증시에는 기회임이 위험하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이번 주에 경제 투탑이 지금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경제부총리와 우리 그 상무장관이 가서 미국의 어떤 그런 아까 베센트도 만나고 네. 또 상무장관도 만나고 이제 그런 회의를 할 텐데 아마도 뭐 강하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얻을 거 얻어내고 빨리빨리 아마 미국은 우리와의 우선 협상을 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에어리언에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결국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길게 본다면 그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기업들 중에서 중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이뤄왔던 곳들에서는 오히려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에서 서서히 어쩌면 좀 긍정적인 네. 흐름들이 앞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자꾸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냥 한국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빨리 떠나야 된다 이런 네. 말도 하시지만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고 또 긍정의 씨앗도 좀 생겼고 더욱이 만약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결국 우리나라의 주주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아젠다들이 공론화된다면 네. 그것도 아마 주식시장에서 그걸 가치를 반영해가는 그렇죠. 예. 그런 시간이 또 이번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너무 그 트럼프의 입보다는 네. 우리 자체가 가진 그러한 모멘텀, 힘 그걸 좀 신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센터장님이랑 친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너무 낙관적이신 거 아닙니까? 걱정이 많은데. 그렇죠. 요새 이제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나칠 정도로 매크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도 이제 전략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매크로라는 거에 몰두할 때가 있는 거고요. 네. 매크로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때는 그냥 가치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오히려 후자의 기간이라 보고 있고요. 현 시점은 낙관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현재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불확실하면 50대 50일 때가 제일 불확실한데
최소한 그 시기는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니면 한국 경제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씀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최근 몇 년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이 한국 증시에 온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소위 이제 시장을 길게 보고 펀더멘탈을 보는 가치 투자자들이 요즘 그런 목소리를 또 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맥락이고요. 다시 좀 실질적인 얘기 조금 더 하면요, 한국과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들, 통상장관 이제 만납니다. 그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일본하고 먼저 한 것도 보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네. 우리도 결국은 미국의 요구가 좀 과한 거 아니냐.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보면 우리도 뭐 빨리 줄 거 주고 받으셨는데 이게 쉽게 뭐가 좀 좋은 결론이 나올까? 뭐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이나 테이블에 왔을 때는 네. 그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상황을 봐야겠죠. 예.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게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수출할 주력인 IT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동차 하면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겪었거든요. 우리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어떤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보면 생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재고가 바로 바닥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의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미국의 모든 부품들은 캐나다, 멕시코에서 와서 조립 생산하는 건데 그게 끊기면 미국은 자동차를 못 만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유예라는 게 90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생산 라인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 그룹 중에 기아라는 회사를 보면은 얼마 전에 PER이 3.2배였어요. 좀 올라왔지만 배당 수익률은 거의 8%가 넘었었고요. 주주환원율로 따진다면 거의 9%대 있었어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본질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서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는 그러한 종목들은 하방은 제한적이고 만약에 관세에 대한 협상이 좀만 개선해 올라가겠죠. 또 하나 반도체를 예를 들어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미국이 반도체에 관세를 때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생산 라인은 다 대만과 일본에 있습니다. 그럼 같은 선상에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만든 거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만든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거의 다 중국의 셋업체에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네. 매크로 단에서는 불확실해 보이는 변수가 기업 단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정도로 두려워할 요인인가? 그 정도로 우리가 미국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 오히려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산업 측면에서도. 그렇죠. 다만 그런 걸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는 대상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 건 주고 그죠? 그렇죠. 빨리 이제 협상을 해야죠. 그죠? 그렇죠. 협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국내 증시 얘기하면 국내 증시는 지난 2년 동안 워낙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미 좀 바닥을 다지고 물론 이제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외국인들이 그러려면 좀 사실은 이것도 사실 뭐 옛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동학개미 운동이 일었을 때 말고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이 안 됐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렇죠. 외국인들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매도가 상당히 거세고 기간이 긴데요. 네. 셀코리아가. 네. 외국이 글로벌하게 작은 시장이 움직이면 예.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채권 금리라는 국채라는 거는 모든 금융 자산의 기초 자산. 기본이죠. 맞아요. 네. 그게 흔들렸기 때문에 네. 자금을 회수해야 되죠. 그럼 한국에서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 많이 팔았냐? 유동성 회수하기 가장 좋은 시장 중에 하나니까 바꿨죠. 반대로 그러한 소위 금융시장의 기초 자산이 좀만 안정되면 네. 다시 들어오겠죠.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 현재 외국인이 과거에 얼마까지 팔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외국인들이 살 동인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외부 환경이 마찬가지로 지정하신 것처럼 좀 진정된다면 우리가 주가에 반영했던 우려 요인이 좀 줄어들면서 올라오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일본 증시가 과거에 굉장히 장기 불황에서 벗어났던 근본적인 거는 결국 주주 가치에 관한 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 대선 국면에서 주요 공약으로서 주식시장이 왔고 정책들이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5월, 6월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상당히 더 구체화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뭐 다 떠나서 한국 증시가 PBR로 0.85배에 있는데 전 세계 증시에서 이렇게 싼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0.85배냐? ROE가 낮기 때문이다. ROE를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배당 성향 올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멘텀이 앞으로 보인다면 지금은 외국인들은 줄이고 있지만 저는 한국 증시를 다시 되찾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계속 매도하는 것인가? 뭐 환율 영향도 얘기하고 주요 우리 수출 구조도 얘기합니다만 어떤 큰 유동성의 흐름으로 봤을 때 돈을 좀 뺄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얘기는 그런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적인 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란 말씀하셨고요. 밸류업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럼 밸류업 측면에서의 정책 드라이브 이런 게 차기 정부에서 좀 드라이브가 될 수 있다.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뭐 그렇게 보면 금융주 이런 것도 좀 다시 볼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뭐냐면 그 가로축에는 결국은 그 시가총액 그 비중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동그라미 크기가 그 비중의 크기를 말합니다. 저 그림이 아니라 시총 비중 저가 대비 수익률 그림인데 이게 뭐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이 저가 대비 상승률로 보면은 우리 다 알다시피 뭐 조선 방산 빼고는 주요 기업들이 저 밑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꾸 중소형주는 유동성에 대한 불안이 있고 이러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뭐 이런 쪽에 금융주도 그렇고 이런 쪽에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상당히 그 주가가 안전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상당히 기회 영역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여기서 단순하게 주가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아마 여러 기업들이 주가에 관한 모멘텀을 내놓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 주주에 관한 것들이 내용이 나온다면 주가는 즉각 반영하는 시기가 올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수출 관련주입니다. 수출 관련주는 다시 말씀드려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전쟁 때문에 상당히 할인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좀 복귀되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밑단에 있는 것들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대학이 가장 쉽지 않다. 좋은 그림이네요. 그림 놔둬 보시면요. 이렇게 저 동그라미 원의 크기가 시총입니까? 네, 맞습니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큰 섹터나 기업들이 이제 마치 뭐 무거운 공처럼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죠? 가벼운 공이 풍선이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밸류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것이 해결되게 되면 저런 것들이 이제 큰 것들이 중심을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렇죠. 코스피 200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게 딱 보시면 여기 다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모여서 밑에가 단단하게 있는데 그 결과가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 정도 나오는 건데 이걸 깨고서 이걸 내려간다? 제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보이는 거죠. 가져오신 차트 가운데 위너 루저 효과라는 것도 있네요. 제목이 지금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들 이제 가장 말하기 좋은 게 관세 정쟁에 피해를 안 받는 걸 좋다. 과거죠. 좋은데 그거는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 아닐까요? 뭐 조선 방산이고 뭐 가장 많이 하는 산양식품 얘기하는 거죠. 한 번씩은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 번 얘기했죠. 다들 얘기를 했던 종목이겠죠. 그걸 다시 뭐 재탕삼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시장에서 좀 뭔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계속 만져드리지만 가장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받았던 완성차 업체들 또 아마도 재고 문제가 강화한다면 6월쯤에는 가격 인상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견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IT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관세 전쟁에 직접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도 볼 수가 있고 사실 좀 약간 하나 더 나간다면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운송주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화가 약했다가 좀 강해진 흐름이 나오고 또 유가도 싸져 있다면 대한항공 같은 회사도 될 수 있고 국내에 추경을 해서 내수가 부양된다면 꼭 백화점식을 생각하고 있지만 뭐 CJ 대한통운 같은 내수를 돌 수 있고 뭐 올리브영이 있는 CJ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만 고치시면 외부적인 할인폭이 있는 기업들 국내적으로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이게 병용돼서만 보시면 한 시장에 대해서 매일매일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굳이 이해도 못하면서 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우리 국내적인 거에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오히려 취하고 무엇을 줄여야 되는가만 고민하시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의 리스크를 좀 피해서 오른 업종들. 근데 그들 업종이 사실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조선이나 그렇죠. 방산 그렇죠. 그들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가치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주의 멀티플을 보면 엄청나죠. 네. 이미 우리가 그런 성장을 많이 반영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현 시점부터 어느 정도의 여백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한 그렇죠. 고민을 시작해야겠죠. 네. 우리가 여기 와서 뭐 2년 전 2차 전지 얘기했다면 그때 분위기는 좋았겠지만 사실 그때는 줄였어야 되는 때였던 네. 건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작년에 만약에 현대가스 같은 회사가 다들 불안해했지만 사실 그때가 반환점이었듯이 네. 오히려 지금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들을 좀 보시는 게 낫다. 그런 쪽에서 자동차 반도체 얘기하셨고 아까 이제 운송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하나 언급 안 한 게 뭐였었죠? 건설하고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인프라 쪽이겠죠. 인프라, 지금. 예. 그렇죠. 뭐 원전 같은 것도 원전, 계속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와 관련된 깊은 이야기 했고요. 스페셜리스트 내일 예고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신증권 FICC 이경민 부장 오시는데요. 특별히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지 내일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우리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사실은 어려울 때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쩔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기 어려운데요. 큰 시각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